저는 지금도 새벽녘마다 그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국가보위성 소위였던 제가 어둡고 눅눅한 사무실에서 비밀 문서를 손으로 찢어가며 떨고 있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간부라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늘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을 의심받는 순간 그 어떤 지위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체제의 톱니바퀴 속에서 오랫동안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동무, 이건 상부 지시라오. 괜히 마음 약해질 필요 없소. 상급자가 던진 이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무고한 주민을 반혁명 혐의로 조사하라는 명령.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선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처럼 당당한 보위부 간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우리 가족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이 저를 탈북이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감시하던 체제가 결국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저는 비밀리에 자료를 지우고 제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감시자가 감시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제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보위부 일가족 탈북의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자의 시선으로 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보위부 간부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넓은 살림집을 배정받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동문회라며 은근한 시선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위부 소위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매일이 안정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누구나 겉으론 충성, 속으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지요. 보위부 소위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에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사상학습실이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주민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감시 대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는 약한 모습 하나 보였다가는 오히려 제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일상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 기록을 점검하고 사상 동향을 보고하고 밀고 문건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밀고장은 끝도 없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집 이장마당에서 중국 라디오를 들었다고 신고했고 또 다른 이는 친척 집에서 외국 옷을 입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감시했고 그 감시의 끝은 늘 저 같은 보위부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보며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가정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부라고 해도 배급은 자주 끊겼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 몰래 장사할 수밖에 없었고 국수 한 그릇도 몇 배의 값을 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마당 단속이 심해서 혹시나 당신 부서가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소.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옥수수가루 죽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그 장사꾼들이 바로 제 가족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충성심 교육을 반복했고 선생들은 아이들에게조차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이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보고하라 했소. 그런데 정말 친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가 되고 해야 한다고 말하면 아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보위부 내부의 경쟁 압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조금 늦게 내면 상부에서 전화가 와서 소위 동무 혹시 사업 정열이 떨어진 건 아니지? 라고 짐짓 웃으며 압박을 넣었습니다. 웃음 속에 칼날이 있는 말이었지요. 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문건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겉으로는 간부였지만 삶은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감시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을 감시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요. 제가 체제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억누르지 못하게 된 사건은 어느 겨울날 갑작스럽게 내려온 상부 지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청진시 보위부 청사 앞에 걸린 인민군 기깃발만 무섭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보고서 정리를 하던 중 특별신문 대상자를 즉시 조사하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건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제 하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의 첫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별신문 대상자는 전혀 정치와 관련 없는 시장 물품 중개를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혐의는 적대사상 고취 및 외부 접촉 의심. 하지만 조사 파일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녀는 장사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상인들과 접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 여성을 신문실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달받았고 곧 감방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끌려온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위 동무, 전 정말 죄가 없습니다. 전 그저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고 장사했을 뿐이오. 그 말은 너무도 흔한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당의 의도에 걸리면 무엇이든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문 절차대로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소위 동무, 혹시 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는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반국가 사상 혐의자가 붙으면 그 가족들은 주거지 이전, 식량 배급 삭감, 학교 기록 불이익까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은 죄 없이 생을 짓밟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아이들도 저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 그 생각은 번개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오래 고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마친 후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려는데 옆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건은 그냥 상부가 만든 건수라오. 실적 채워야 한다더군.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소보다 늦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잿빛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신문 기록이 담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오. 당신이 이 일 계속하면 결국 우리 애들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더는 이 체제 안에서 남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으오. 아내는 긴 침묵 끝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의 신문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양심, 제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이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보위부 소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저를 탈북이라는 금지된 선택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질 일들은 제가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신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그 여성과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현실도 분명했습니다. 보위부 소위라는 신분은 겉으로만 빛났지 실수 하나면 바로 반동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언제든 누군가의 실적 쌓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보위부 소위 신분으로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발각되는 순간 제 일가족뿐 아니라 친척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되는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다간 결국 나처럼 감시의 톱니바퀴 속에 매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우선 저는 감시의 빈틈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내부 동향과 순찰 시간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번 교대 시간, 국경보위대 근무 간격, 통신 보고 시간,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상세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저 혼자 몸만 빠져나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도 이렇게 살 순 없으오. 당신이 결심한다면 따르겠소. 그 말에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 전체 탈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 이동에 대한 거짓 보고 체계 만들기였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가족 현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척 집에 보냈다고 기록해두고 실제로는 집안 깊숙한 방에서 조용히 대기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내는 장사 명목으로 동선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만강 접근 루트를 탐색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소위 신분이었지만 국경 지역의 실제 취약 지점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경계원들만 알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동무친구 몇 명에게 술을 사주며 장마철엔 어디가 물살이 센가? 같은 일상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경계심 없이 대답했고 그 틈에서 저는 가장 감시가 약한 계절과 시간대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국경을 넘은 뒤였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공안의 추격을 피해야 했고 브로커를 잘못 만나면 인신매매나 신고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내부 자료에서 중국 밀입국 루트 관련 보고서를 일부 찾아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보원이었습니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 앞으로 아버지가 말하는 건 묻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알겠어? 아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무슨 큰일 하는 겁내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려는 일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이었는지 그때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증거 지우기였습니다. 제가 다루던 문건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상가정관계에 대한 기록이었고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제 책상과 개인 서류함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제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불필요한 보고서는 태워 없애고 상부에서 의심할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혼자 종이를 태우며 느꼈던 그 냄새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동시에 제 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반드시 모두 함께 살아남는다. 조직을 속이고 감시망을 피해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수년 동안 살아온 그 땅을 떠나는 결정적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두만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진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행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구름 뒤에 완전히 숨어 있었고 청진거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보위부 소위 시절부터 익숙해진 습관대로 주변을 살피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감시자가 아니라 감시망을 피해 도망치는 탈주자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제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더는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밟는 한 걸음마다 자유와 죽음이 동시에 따라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 이미 모든 흔적을 없앤 상태였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온 이유도 의도적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외출로 기록되지만 열려 있으면 잠시 비운 것으로 처리돼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징후라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기에 단 하나의 행동조차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청진 외곽의 군 경계 구역을 우회하는 산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리 신발 밑창에 천을 덧대 걸음 소리를 줄였고 아내는 등에 작은 배낭 하나만 맸습니다. 배낭 속에는 물 한 병, 마른 옥수수가루 한 봉지, 그리고 여벌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찬 바람이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인들의 담배불이 점점이 반짝였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길 정말 괜찮겠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소.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따라오오. 산을 넘어 두만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희미하게 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두만강은 반쯤 얼어 있었지만 얼음 아래 흐르는 물살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몸을 낮추고 손을 꼭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강이 아니라 강을 지키는 국경보위대 순찰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로는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가 가장 순찰이 느슨한 시간대였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 몸을 웅크리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가던 순간 순찰조의 발소리가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이요.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건너오. 저는 앞장서서 얼음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딱하고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숨을 삼키며 아이들을 밀착시켰습니다.
저는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엎드린 자세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이 영역을 벗어난 어떤 냄새를 맡은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들킨 거 아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요. 움직이지 마오. 하지만 오히려 개가 짖는 소리에 반응한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강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얼음이 깨질 것이고 멈춰 있으면 곧 들킬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아내, 애들 먼저 보내오.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얼음 위로 밀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던지듯 네 발로 얼음판을 밀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우리 방향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아들 발밑에서 작은 금이 지잉하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마. 앞으로 가. 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절규로 아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다행히 강 건너 숲 가장자리까지 닿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얼음판을 뛰어넘어 강둑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바로 우리가 있던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둠 속 숲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저는 가족을 이끌고 숲길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군인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중국 땅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위, 집, 고향 그리고 생존 외의 모든 생각을. 강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직 잡히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공안이라는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의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을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가족 모두 살아남는다. 두만강을 건넌 그 순간 저에게 가장 먼저 밀려온 건 안도감이 아니라 새로운 공포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다는 건 잠시 살아남았다는 뜻일 뿐 실제 위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수없이 많은 탈북자 중국 송환 사례 보고서를 직접 봐왔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새벽 우리는 잠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내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공안부터 피해야 하오. 우리가 처음 향한 곳은 국경에서 멀지 않은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밤과 새벽 사이 인적이 끊긴 농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시간에 쫓기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작은 농가에서 일하던 한 조선족 남자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놀란 듯 손을 들었지만 곧 우리의 상태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사람들이여.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순찰 돈다. 그는 우리를 헛간 뒤편으로 안내해 잠시 몸을 숨기게 해주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곧 진심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공안이 최근 단속을 세차게 해서 올해는 안 돼요. 우리는 1시간 정도만 몸을 녹이고 곧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알려준 루트는 프로커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부 시절 프로커들의 배신과 인신매매 사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할 때도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폐허 창고에서 프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곳에 도착했는데 프로커는 수척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첫말부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돈은 있어? 아내가 작은 천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몰래 모아온 금반지 2개와 작은 은화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커는 그것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공안이 최근 난리라 빨리 움직여야 하오. 그는 우리를 낡은 트럭 뒤편에 실어 다른 도시로 이동시켰습니다. 트럭 안은 집과 먼지 냄새가 섞여 답답했지만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버텼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 트럭이 멈추고 공안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물 검사해야 한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을 꼭 감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중국말로 능청스럽게 떠들며 검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짐칸 문은 열리지 않았고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쳐간 바람 소리마저도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는 위험했습니다. 공안의 감시 카메라, 외국인 단속, 그리고 탈북자를 노리는 브로커 조직까지. 우리는 며칠간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숙소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공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갑자기 숙소 관리자 여자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빨리 나와요. 공안이 이 근처 싹 훑고 있어요. 그 말에 우리는 아무 짐도 챙길 겨를 없이 뒷문으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골목마다 공안 순찰이 배치돼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바로 붙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루트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된 가짜 브로커에게 속아 넘어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공안에 넘기면 돈 된다. 그들의 중국말이 들리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브로커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며 우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숨지 않으면 죽고 움직여도 죽을 수 있는 끝없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단 하나,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는 북한보다 덜한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송환될 수 있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서로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다시는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으로 들은 진짜 희망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국경선, 또 다른 목숨권 여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의 도피 생활이 길어지던 어느 날 브로커가 조용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오. 거기서 동남아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소. 그 관문만 넘기면 한국까지 갈 수 있소.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행 루트는 이미 공안에게 수차례 발각된 적이 있었고 한번 잘못 움직이면 송환은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첫 경유지는 중국 남부의 한 대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기차역에는 공안들이 눈을 부릅뜨고 외국인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화장실 근처 좁은 통로로 몰아넣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고개 들지 마오. 눈 마주치면 끝이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제 손을 꽉 쥐었고 아내는 떨리는 숨을 억지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검문소에서 공안이 승객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칸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공안 하나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됐어. 다음 칸부터 봐. 그 순간 흐른 안도의 숨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숨이었을 겁니다. 기차에서 내려 도시는 더 혼잡했습니다. 우리는 숙소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브로커가 준비한 낡은 승합차로 갈아타 남쪽 국경으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찬란함 속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림자처럼 숨어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중국 국경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비밀 산악 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정식 길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손전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동남아요. 거기서 NGO 사람들 만나면 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산길은 상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밤이 되자 습기 찬 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고 아이들은 지쳐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번갈아 업고 걸었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고 끌며 온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절대 멈추지 말아라. 그러나 산길 중턱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안이요. 몸 숨기요. 우리는 급히 바위 뒤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놈들 많다. 단속 강화하라. 불빛이 우리 바로 위까지 왔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몇 분은 몇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협이 지나가자 브로커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뛰어야 하오. 우리는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바위와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멈춰 치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보다 더 강해져 있었구나. 몇 시간을 더 걸은 끝에 우리는 드디어 국경선을 넘어 동남아 어느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행 탈북자들을 돕는 NGO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복장을 한 외국인이 우리를 보자마자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Come quickly, he, safe. 그들은 우리를 작은 트럭에 태워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안전가옥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물과 식사가 제공됐고 아이들은 며칠 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곁에 앉아 흐느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한국 대사관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버텨온 모든 시간의 무게를 한순간에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남아를 통한 한국행 여정은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보다 더 길고 더 고통스럽고 더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 새로운 나라에서의 정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던 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맑고 뜨거운 햇빛 아래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음소리를 내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움 없이 길을 오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살았다. 한국에 온 뒤 첫 과정은 보호시설에서 받는 정착교육이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신분 확인 절차, 건강검진,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는 보위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몇 차례 더 많은 질문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착교육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들. 그러나 그 기본이 북한에서는 오히려 금기였고 위험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들을 때마다 제 지난날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훨씬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간 날 아들은 집에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선생님들은 혼낼 때도 괜찮소. 무섭게 하지 않소. 딸아이는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더라요. 무슨 말 해도 혼나지 않는다 했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게 당연한 삶이구나. 아내도 장마당이 아닌 진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눈치를 안 보오. 단속도 없고 가격도 정해진 게 없소. 사람들끼리 흥정도 하고 참 이상하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오. 하지만 정착 초기에는 어려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구하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소유였다는 경력은 여기서는 아무런 자격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이 낙인이 될까 두려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위부에서 배운 감시나 조사 기술은 한국 사회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 잡일부터 시작해 운전 자격증을 따고 밤에는 외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었지만 배움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던 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곁에 있던 한국인 아저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안 되죠?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북한에서 평생 배웠던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과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살고 있어.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벅찬 마음을 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공포, 굶주림, 감시를 생각하면 이곳의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롭게 배웁니다. 자유란 값비싼 것이며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말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요.